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고전 문학을 단단하게 만들어드리는 도시락국어 은다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이제 방학 특강으로 예비고등에서 특히나 고전 문학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볼 텐데, OT 때, OT 안 듣고 온 친구들 반드시 OT 듣고 오세요. 알겠죠? OT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딱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국어 포기자로 만드는, 국포자로 만드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이 고전 문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고전 문학 그렇게 어렵지 않다, 쉬운 거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고전 문학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아 라고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강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황조가라는 작품을 좀 골라봤어요. 이 황조가는 사실은 안 배운 친구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 하지만 어쨌거나 고등학교 때 반드시 배우게 될 것이고, 게다가 고등학교 아마 들어가면 거의 처음쯤에 배우게 되는 정말로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여러분 요걸 통해서 우리 고등국어에 일단 한 걸음을 내디뎌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일단 우리는 잠깐만 쉬었다가요. 황조가로 배우는 객관적 상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황조가로 배우는 객관적 상관물, 일단 황조가라는 작품을 좀 보고 이 작품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시켜 나가도록 할 텐데, 일단 짠 작품을 좀 볼게요. 원래 이 작품은요, 언제? 고구려 때 쓰여진 시입니다. 고구려. 이때는 당연히 한글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문으로 쓰여진 걸 우리는 한역, 즉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중학교 때 만약에 이 작품을 배웠던 친구들, 사실은 중학교 때 이걸 안 배웠더라도 뭔가 이렇게 선택지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거 본 적 있었을 거야. 자, 그랬던 친구들은 아마 요것만 공부했을 텐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것도 배워, 이것도. 우리 친구들 막 경기, 막 한자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 막 경기 일으킬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진짜 쉬운 거다, 얘들아. 이거 이따가 살짝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일단 내용 잠깐만 간단히 보면,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암수 다정이 즐기는데, 즉 나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을 보니까 꾀꼬리가 막 암수가 서로 정답게 막 논일고 있는 거야. 자, 이걸 딱 보니까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이런 거죠. 쟤들은 저렇게 신나게 즐겁게 다정하게 놀고 있는데 나 왜 이렇게 외로워? 이런 거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 막 가보세요. 막 다들 커플끼리 막 손잡고 다니고 막 서로 선물 주고 막 이러는데 난 남자친구가 없어. 그러면 완전 외로워. 그치? 그냥 평상시에도 남자친구 없을 때는 그냥 그러는데 다른 커플들을 막 엄청 많이 보면 내가 더 외로운 것 같죠.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지금.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봤고요.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서 요걸 잠깐 볼게요. 이 노래 배경설화. 고구려 제2대 유리왕 3년 10월에 왕비인 송씨가 죽었대요. 유리왕은 일단 여러분 주몽 알아? 주몽? 여러분은 그 드라마 못 봤지? 예전에 그 요즘에 삼둥이 아빠로 더 유명해진 송일국이 예전에 이 주몽이라는 드라마로 뜬 건데, 이 주몽의 아들이에요. 주몽의 아들이 유리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리왕이 자, 왕비가 죽자 다시 두 여자를 후실로 얻은 거야. 한 명만 어찌 두 명을 얻어가지고 말이야. 얘가 잘못했네, 그지? 근데 한 사람은 화이라는 골천 사람의 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치희라는 한나라 사람의 딸인 거야. 즉, 이 고구려 이쪽이 아니라 뭔가 다른 지역에 있는 딸들을 데리고 온 거야, 지금. 두 여자가 사랑 다툼으로 서로 화목하지 못하므로 왕은 양곡에 동궁과 서궁을 짓고 따로, 즉 둘이 만나면 자꾸 싸우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멀리 좀 떨어져서 지내게 한 거죠. 왕이 잘못했네. 그지? 자, 그러면서 그 후 왕이 기산에 사냥을 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두 여자가 왕이 없는 사이에 붙은 거죠. 한번 파이팅 한 거야, 정말. 자, 화이가 치에게 너는 한나라 집안의 천한 계집으로 어찌 이리 무례한가 하면서 꾸짖어 말한 거야. 일종의 너는 한나라, 그 당시에 한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너는 못 사는 나라, 거기에 막 되게 천한 신분인데 어찌 감히 나한테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죠. 그래서 치가 열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치?
왕은 이 말을 듣고 말을 채찍질하며 쫓아가시나. 즉 치의를 잡으려고, 치의를 다시 이렇게 데려오려고 막 갔는데 치의는 성을 내며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쉬면서 꾀꼬리들이 날아 모여듦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노래한 게 바로 아까 봤던 그 시인 거죠. 아,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이 이해가 될 거야. 추가로 아까 치위와 화이는 골천 사람이고 치위는 한나라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을 그래서 단순히 두 여자의 사랑 다툼 이런 거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족과 고구려의 관계 이런 걸로도 나중에 해석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단 이 정도로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내용을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암수 다정이 즐기고 있어. 그런데 이내 몸은 어때? 외로운 거죠. 즉 꾀꼬리는 어떻다? 다정하다. 그런데 난 어떻다? 외롭다. 나와 꾀꼬리는 상반되어 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또 하나 그리고 나는 그냥 멀쩡히 있었어. 그러다가 뭘 보니까 저 꾀꼬리를 보니까 나의 외로움이 더 증폭되는 거죠. 즉 이 꾀꼬리라는 건 나의 감정을 좀 더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증폭시키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요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선경, 후정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잠깐만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꾀꼬리는 경치인 거야. 즉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경치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옛날 시가에서는 이렇게 먼저 경치를 얘기하는 거야. 경치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나의 감정을 노래하는 거죠. 이렇게 선경, 후정 이런 형태로 시가 꾸며졌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꾀꼬리 때문에 나는 어떻다? 외롭다. 이게 바로 이 작품의 다야. 그치? 다만 시가 굉장히 좀 완벽한 구조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거 한문을 좀 번역해보자라고 했었는데 편편황조 자웅상이 여마지독 수기역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도 괜찮아.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한자 뜻 넣어놨잖아요. 여기 편편, 이 편자가 가볍게 날다라는 뜻의 편이야. 그래서 편편 이러면 그러니까 일종의 의태어로 쓰이는 거야. 의태어. 즉 꾀꼬리가 훨훨 나는 저 꾀꼬리. 그치? 훨훨이라는 의태어로 편편이라는 말이 쓰였고요. 여기 있는 이 황조가 뭐다? 바로 여기 있는 이 꾀꼬리가 되는 거죠. 꾀꼬리. 그치? 조자가 세조자고 황자가 누를 황자야. 그래서 누런 새 이런 뜻으로 꾀꼬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까 봤지만 얘가 바로 나에게 외로움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웅. 이거는 자웅. 즉 그 암컷과 수컷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암컷과 수컷 서로 상자, 서로 의지해 가면서 정답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자, 여마지도 여기 생강염자에 나자야. 즉 나의 어떤 감정은 어떻다? 외롭다. 이거 외로울 독자거든. 즉, 자, 감정 외롭다. 그치? 그리고 수기 여기 자, 이거 누구 숫자야? 누구와 더불어서 돌아갈 곳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냐? 꾀꼬리, 황조 요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이 사람의 감정 지금 외롭다. 요 정도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황조와 여기 이게 나 아니까 두 개가 반대되는 의미다. 요 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서 노래 짜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먼저 경치를 보여주고 나중에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선경후정이고 이 두 개가 즉 정반대인 거야. 저 경치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상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꾀꼬리 즉 자연물은 정다워요. 그래서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꾀꼬리는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충족되어 있는 어떤 즐거운 상태인 거지. 그런데 시적 화자인 인간은 어떻다? 외롭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자는 세계와 부조화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반대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구조를 통해서 즉 나는 외로운데 쟤는 정다워.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나의 무엇이 이 외로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핵심 정리하고 잠깐만. 자, 일단 고대 가요고요. 한자로 쓰여진 걸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글로 보고 있는 거고, 서정적이고 애상적, 애상은 슬프다는 뜻이야. 그리고 제재는 꾀꼬리고요. 삼국사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제는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 외로움,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 의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데요. 작가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고대 가요이자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이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다라고 했는데, 즉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작가가 알려진 거야. 우리 그동안의 작품들은요, 사실 이 당시는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작품들 더 많아. 우리가 고대가요 3종 세트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여러분들 이제 구지가라는 작품을 처음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울 거고요. 공무도화가, 도화가, 그리고 뭐 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황조가 뭐 이렇게 좀 4종 세트 내지는 해가 빼고 3종 세트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주 배우게 되는데요. 다 보면 작가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누구만은, 황조가만은 작가가 누구라, 유리왕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가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구지가나 공무도화가, 뭐 해가, 특히나 구지가나 이런 작품들은 보면 자 집단가요야. 여러분들 아프리카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아프리카의 그 원시 부족들이 막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땅을 치면서 우우 막 이런 거, 미안해 이렇게 막 하잖아. 사실 이런 게 다 집단 가요인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부족 문화 집단 가요인 거야. 이 구지가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즉 뭔가 집단이 집단의 노래를 부르다가 바로 이 황조가라는 작품은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시라는 거죠. 그치? 이렇게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적 작품이고요.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한 최초의 개인적인 서정시다. 그동안은 다 어때? 집단에 대한 이야기, 뭐 민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황조가가 최초로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노래한 개인적인 노래라는 거죠. 그치?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요. 객관적 상관물, 요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문학적 형상화라는 말을 좀 일단 보고 갈 텐데, 이 형상화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근데 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부분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눈에 보이니? 안 보여. 즉 얘네들은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불분명한 느낌, 그치? 분명하지 않은 느낌, 뭔가 막 흐리멍텅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과정, 이걸 우리가 바로 문학적 형상화라고 합니다. 즉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형상화라고 해요. 뭔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서, 이게 바로 내가 담고 싶은 이야기인 거야. 이것을 자 주제로 형상화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개입되는 게 바로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죠. 즉 나의 감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끌어들인 게 바로 이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자, 나가 있고요. 나를 벗어난 외부의 어떤 것들이 있겠죠. 외부의 어떤 사물이나 자연물이나 뭐 이런 것들. 이 외부의 거는 대체로 사물이나 자연물이 되게 많은데요. 이런 거야. 우리 일단 나는 주관이라고 하죠. 그치? 얘는 객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 나 이외의 것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나에게 있어 객관인데 객관적이면서도 나와 상관되어 있는, 나와 연관되어 있는 물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알겠지? 즉 분명히 나와 얘는 다른 존재야. 다른 존재인데 나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알겠지? 다른 건데 나와 관련되어 있다. 알겠지? 자, 정확하게는 시의 형상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정서를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사물이나 상황인 거야. 즉 이게 포인트인 거죠. 나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 쟤로 하여금 나의 어떤 감정이 막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계속 얘기해. 느낌이 올 거야, 여러분. 왜 내가 황조가를 공부하면서 객관적 상관문 얘기를 했을까? 자, 저 꾀꼬리는 나와 다른 존재야. 그치? 그런데 얘로 하여금 정서가 환기돼. 어떤 정서?
외로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와 관련이 있는 거죠. 얘가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라는 거야. 자, 정서를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는데 동원된 이런 구체적인 사물 꾀꼬리 말하는 거고요. 그 정서와 객관적 상관물 사이에는 닮은 점, 즉 어떤 점, 꼭 닮은 점이 우리 아까 물론 나와 꾀꼬리는 상반되긴 했지만 이 닮은 점이라는 건 어떤 연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연관이 있어야 된다, 어떤. 그치? 자, 그러면서 객관적 상관물의 양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게 다양한데 어떤 양상,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객관적 상관물과 시적 화자의 상황이 상반된 경우. 아하, 바로 우리가 본 거죠. 시적 화자, 유리왕. 객관적 상관물, 꾀꼬리. 어때? 이 두 개의 존재는 서로 상반된 상황인 거죠. 그치? 그래서 사물이 화자의 상반된 처지에 있으면서 화자에게는 선망해서 맞아요. 지금 항상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나는 결핍된 존재고 얘는 뭔가 충족된 존재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뭔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대상일 때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치? 이런 어떤 양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객관적 상관물이 시적 화자의 분신. 얘들아, 분신이 뭐야, 여러분들? 만화나 또는 게임 같은 거 많이 할 때 많이 알잖아, 분신. 그러니까 게임의 아바타, 게임 캐릭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나의 분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대신하는 어떤 인물들.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이 시적 화자의 분신으로 쓰인 건데요. 이것도 어때?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볼까요?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사실 요거는요, 우리 뒤에서 시조 공부할 때 배우게 되는 작품입니다. 미리 그냥 간단하게 볼 텐데, 내가 이 홍랑은 기생인데요. 이 기생이 임에게, 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맷버들, 산에 있는 버들을 꺾어가지고 선물로 보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맷버들을 당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라고. 자,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나라고 여기라는 거죠. 즉 뭐야? 아, 이 맷버들은 결국 뭐야? 나인 거야, 나. 자, 이 님한테 이 맷버들은 나의 분신이니까 나를 보듯이 이 맷버들을 좀 보시고 이 맷버들을 보면서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놓은 거죠. 이런 거 어때? 분명히 맷버들은 나랑 다른 존재라고요. 하지만 어때? 나와 연관되어 있는 존재죠. 왜? 나의 분신이니까. 그치? 자, 세 번째, 객관적 상관물에 시적 화자의 소망을 기원하는 경우입니다. 소망을 기원하는 경우로서 사물을 향해서 시적 화자의 마음을 기원하는데요. 정읍사, 이것도 또 엄청난, 계속 얘기하지만 구지가 배우고요. 공부도화가 배우고요. 여기 황조가 배우고 해가 배우고 그 다음에 정읍사 배웁니다. 요거는 백제시대의 노래인데, 자, 뭐냐면 이 정읍사도 우리 실제로 전주 정읍, 그 전라도 쪽에 있는 그 정읍이라는 동네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아내가 남편이 집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가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증 같은 걸 지고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간 거죠. 물건을 팔러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아내가 우리 남편이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달림한테 이렇게 비는 거죠. 그래서 달아 높이곰 도드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높이곰 뭐 이런 게 뭔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고전시가 읽기 부분에서. 근데 어쨌거나 이 달한테 달아 높이라는 뜻이야. 높이 도드사 이렇게 소스지라는 얘기야. 즉 달이 좀 높이 떠서 어때? 달이 높이 떠서 만세장을 이렇게 밝게 비춰주면 우리 남편이 무사귀환하는데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높이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멀리 좀 이 달빛을 좀 비춰라. 왜? 우리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히 또 여기 나오는 이 아내와 다른 존재야. 하지만 어때? 나와 이 달과는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떤 관련? 내가 여기에다가 뭘 불어넣어? 소망을 기원하기 때문에 나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객관적 상관물에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입시킨 경우라고 해서 화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시킨, 즉 동병상련의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건데요. 사실은 이건 되게 간단해. 뭐냐면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저기 새가 노래하네 이렇게 보는 거야. 사실은 새는 어떻다. 그냥 지적이었을 뿐인 거야. 그냥 자기 원래 하던 대로. 근데 내 기분이 좋으니까 새가 노래를 하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어때? 내 감정을 새한테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나와 새는 관련이 없지만 분명히 또 나와 얘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또 내가 기분이 되게 안 좋은 날, 되게 슬픈 날은 저 새도 울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저 새는 그냥 지적이었을 뿐이라고요. 근데 나의 감정이 슬프니까 괜히 새가 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치? 이런 것들을 이제 네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청산별고, 자,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요. 자, 지금 새한테 너 힘들면 울어. 자고 일어나 또 울어. 괜찮아, 울어. 라고 얘기하면서 널라와 시름한 나도, 즉, 너보다, 이거는 너보다야. 너보다 시름, 걱정 많은, 그러니까 한이 많다란 얘기야. 걱정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면 운다. 너도 걱정 많고 그렇지? 라고 하면서 나와 지금 이 새 둘 다 우리 시름이 많으니까 우리 울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나의 감정을 새한테 이입시킨 거죠. 새는 그냥 지적이었을 뿐인 건데.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어쨌든 나와 관련 있는 나의 어떤 외부의 사물, 자연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좀 봐야 돼요. 감정이입. 이 감정이입이라는 개념과 객관적 상관물이 되게 헷갈리는 경우 많은데 사실은 이런 거야.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포함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닙니다. 두 개가. 자, 감정이입은 일단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물에 불어넣어 그 자연물이 마치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방금 얘기한 거잖아. 새가 노래한다. 이거 뭐야? 나의 어떤 즐거운 감정을 이 자연물이 나와 같은 감정일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새가 운다. 마찬가지인 거야. 이런 게 바로 감정이입이고요. 대개는 그래서 새가 노래. 뭐야? 새가 왜 노래를 해? 새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의인법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와 외부, 즉 나의 감정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가 뭐 노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감정이입이라는 거야. 그래서 즉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은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절대 같은 게 아닌데 자, 이런 거죠. 이 네 가지 양상 중에서 이 네 번째 해당하는 게 바로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나머지는 감정이입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구별을 지어 놓으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두 개 헷갈리게 만든 경우 엄청 많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다음 작품에서 시적 화자와 꾀꼬리의 정서적 거리와 가장 유사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서적 거리라는 말이 고등국어 때 엄청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대체로 정서적 거리는 뭐 가깝다 또는 멀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 사실 가까운 건 내가 이 대상을 좀 주관적으로 인식하느냐, 즉 객관적 상관물들은 대체로 정서적 거리가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대상들은 좀 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미리 좀 얘기하면 다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래서 다 가까운 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게 뭐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객관적 상관물의 유형을 네 가지로 봤었어요. 하나는 상반된 거 기억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분신으로 쓰이는 거. 분신. 그리고 소망을 기원하는 거. 그리고 감정을 이입한 거. 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봤는데 우리가 봤던 이 꾀꼬리. 꾀꼬리는 어디였니? 바로 이 상반된 거지. 우리는 요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자, 그렇게 봤을 때 1번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세요 라고 했는데 널라와 시름한 나도 이 새와 나는요. 시름이 많다라고 하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즉, 자, 이거 아까도 우리 배웠던 거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감정이입.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거지. 즉, 사실은 자, 저 새는 그냥 울고 있는 거야. 그냥 지저귀는 거야. 근데 내가 울고 싶으니까 저 새한테 그래, 너 시름 많지? 너도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감정이입 답 아니고요. 자, 요거는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4월 안이 잊어. 즉 4월이라는 거. 4월 안이 잊어버리고 안이 잊고 이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좋은꾸예요.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자, 오실서. 즉 4월이라는 걸 잊지 않고 오셨다. 누가? 꾀꼬리가. 이 꾀꼬리가. 자, 무슨따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신겨 라고 했는데, 즉 녹사님은 근데 이렇게 꾀꼬리는 왔는데 녹사님은 안 온 거야.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보면, 자, 꾀꼬리, 곡꼬리가 꾀꼬리니까 이 꾀꼬리 새는요 잘 찾아와요. 그런데 이 녹사님이란 사람은 녹사님은 이 녹사님이라는 건데 벼슬의 이름인데요. 어쨌든 이 시의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이 벼슬을 하고 있는 거죠. 녹사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 녹사님은 안 오는 거야. 나에게 안 오는 거죠. 결국에 자, 뭐가 이 꾀꼬리가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외로운 감정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 자, 저 꾀꼬리는 맨날 오니까 더 외로운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이것도 역시나 황조가의 꾀꼬리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치? 저 꾀꼬리는 다정해. 그래서 내가 더 외로워. 저 꾀꼬리는 맨날 와. 제대로 와. 제때 와. 그러니까 근데 내 님은 안 와. 외로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상반되는 거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도 봐야 되겠지? 자, 지당에 빛 뿌리고, 자, 이 지당이라는 건 연못이에요. 연못에 비를 뿌리고, 여러분 이런 거 막 어렵잖아. 이런 거 우리 3강인가 4강에서 이런 것들 쉽게 파악하는 방법들 알려주니까요. 지금은 그냥 대충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연못에 비가 막 이렇게 흩날리고 있고요. 양류는 버들가지야. 자, 버들가지에 여기는 이거는 안개거든요. 안개가 끼어 있죠. 근데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메어 있느냐라는 거야. 사공은 배를 이렇게 하는 그 사람 말하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굳이 내가 만약에 너무 해피해. 그러면 빈 배 가수에 걸려 있건 말건 신경을 안 써. 근데 내가 지금 외로운 거야. 내가 외로워 있으니까 나도 외로워 있는데 저 배도 이렇게 혼자 걸려 있네. 빈 배만 저렇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외로움의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역시나 얘도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석양에 딱 잃은, 즉 짝을 잃어버린 갈매기. 이 갈매기가 오락가락 하는구나. 자, 갈매기는 그냥 지 혼자 날아갔을 뿐인데 제가 짝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뭡니까? 내가 외로운 거야. 자, 나도 외롭고 빈배랑 짝 잃은 괴로기도 외로운 거죠. 즉 나의 감정을 얘한테 집어넣어서 이런 외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얘도 역시나 뭐다? 감정이입이다. 자, 그 다음에 산중.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엄청 여러분들 힘들게 할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나중에 관동별곡 때문에 국어 포기하는 친구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간단하게 볼게요. 이 관동별곡은 관동 지역을 정철이라는 어떤 작가가 여행하고 쓴 그런 수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막 산을 보고 오는 거야. 그래서 산중을 매양보라. 즉, 산 경치만 매양, 계속 보겠느냐? 아니다. 우리 딴 데도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로 가자스랴. 즉 동쪽에 있는 바다로 가보자 라고 하면서 남녀완보. 여기 남녀는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요. 남여라는 옛말인 거야. 남여라고 하는데 상여 같은 거야. 상여.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좀 양반들은 상여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거 타고 다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자, 그걸 타고 완보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 산에 있는 누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자 같은 뭐 이런 거. 자,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영농벽에 눈부시게 빛나는 시냇물과 그 다음에 수정대도 여러 소리로 우짖는 이런 새들은 이별을 원하는 듯 이러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산영루에 이렇게 올라가 본 거야. 산영루. 그러니까 뭐 산에 있는 뭐 누각 이런 거니까 이런 데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여기 내려가 가지고 바다도 구경하고 싶은데 그냥 사실은 지가 바다 구경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괜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시냇물이랑 저 새들도 나랑 이별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내가 내려갈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별하고 싶은 건데 얘들이 이별하고 싶다라고 지감정
감정을 여기다가 넣은 거죠. 이거 역시 뭐다? 감정이입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감정이입. 이제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이거는 정과정이라는 작품인데요. 내님을 그리워하사 운이 나니, 즉 내님을 그리워해서 내가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산 접동새, 산에 살고 있는 접동새와 요게 이스타요이다가 비슷하다라는 거야. 아하, 자, 내님을 그리워서 울고 있는 건 나도 그렇고 얘도 그런 거네. 두 개 감정이 똑같아요. 감정이입이다. 그치? 이것도 감정이입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때 더 많은 뭐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오늘은 어쨌거나 지금 포인트가 객관적 상관물, 뭐 감정이입 이런 거니까 자 답은 어쨌든 2번이고요.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일단 지금은 막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치?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요런 식으로 푸시면서 우리 다다음 강의쯤에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마련했으니까 네, 그때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요. 한 장으로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고등에서도 통하는 중학국어 오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그냥 한 장으로 간단하게 오늘 중요한 개념들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오늘 황조가 배웠는데요. 이 꾀꼬리가 결국은 나의 어떤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환기시키는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는 거. 그리고 자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뭐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심리는 뭐다? 외롭다. 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요 한자에서는 꾀꼬리. 그치? 얘가 객관적 상관물이고 나라고 하는 대상과 반대다. 그리고 나의 어떤 지금 정서는 뭐다? 외로움이다. 요런 정도, 요런 한자들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시의 짜임은 일단 1, 2구는 뭐야? 내가 아니라 내 바깥, 경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경치를 얘기한다. 선경.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꾀꼬리, 자연물 얘기하는데 이 자연물 어때? 정다워. 그래서 세계와 조화되고 충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감정을 얘기하자. 후정. 그래서 시적 화자는 인간인데 외롭다. 그래서 나의 자아는 세계와 부조화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두 개가 반대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자 객관적 상관물 쭉 여러 가지 배웠지만 우리 간단하게 감정이입과 반대만 차이점만 볼게요. 자 일단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동원한 모든 소재, 사물, 자연물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불어넣은 경우에만 감정이입이라고 한다. 그쵸? 자, 그래서 공통점은 둘 다 감정을 자연물을 빌어 표현한다는 게 공통점이고 이점은 사물의 시적 화자의 감정을 이입시킨 경우에만 감정이입이다. 뭐 이 정도로만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내용들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 되게 짧은 내용이어서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 몇 가지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